그러니까 얼굴 까칠해졌어. 뭐라고? 지금 뭐라 했어? 네? 나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까칠해진 줄 알았지, 얼굴이. 지난주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더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진도를 먼저 이제 끝까지 다 가야 되니까. 잠깐만. 지금 저게 찍히는 거야?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응? 부의 좀 해줘. 네? 보는 애들 혹시 한 명 있을 수 있어, 한 명. 제가 한 명이 안 왔잖아, 그제? 부의 좀 해줘요. 오케이. 자, 그래서 39쪽까지 지금 이제 정리가 됐는데, 책에 있는 이 세세한 말들을 한 번씩만 좀 따라가면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근데 결국 그 흐름은 이렇게 간 거고요. 여기서 우린 더 갔어. 이 책에서 보면 41쪽까지 간 거야. 41쪽까지 가보면 이상기체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고요. 조금 더 섬세하게 돼 있죠.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돼 있고, 밑으로 가면 몰수 얘기도 나오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몰고 간 거야. 다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3쪽으로 가보세요. 야, 이거 끝내주게 빠르죠, 그죠?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지금 4페이지에 걸쳐서 책에 나와 있던 건데, 찬찬히 보면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납득도 갈 거고요. 이제 물리 2니까 43쪽에 아주 복잡해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43쪽에. 여러분들 물리원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죠? 이렇게 쓰는데 내부 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요. 본 적 있니? 내부 에너지. 연력학 공부했지, 그치? 내부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에서 나오는 말이죠. 연력학 제1법칙에 보면 기체한테 열을 넣어주면, 선생님 그림이 없으니까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린더 통을 하나 만들자. 이 실린더에다가 기체를 막 몰아넣어요. 그리고는 뭘로 막아? 우린 이것을 주로 피스톤이라 부를 거야. 얘는 뭐라고 한다고, 이거는? 실린더. 이런 명칭들은 이제 공통적인 명칭이니까 기억해 두자고요. 실린더로 막은 다음에 피스톤으로 마지막 새어나올 수 있는 기체들. 기체들은 일단 확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되게끔 꼭 막아주면, 피스톤으로 꼭 막아주면, 이때 선생님이 열도 안 셉니까? 열도 안 세. 만약에 실린더도 안 세고 피스톤으로도 열이 안 샌다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열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단열재로 씌우면 가능한 거죠. 단열재. 이상적인 단열재로. 실제로 완벽한 단열재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열은 어떤 방식이든 조금씩 다 빠져나가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완벽한 단열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열을 갖다가 이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열을 집어넣는 방법을 제일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다가 모닥불을 피우는 거야. 근데 이건 과학자 행위가 아닙니다. 왜 과학자 행위라고 할 수 없냐면 열을 얼마나 넣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학자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그냥 열 좀 넣었는데 어떻게 됐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상 경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다 빼버리고 이런 식을 하지 말고 여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전열선에서 열이 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얼만큼을 공급했는지 뭘로 알 수 있냐면 저항값 알 거고, 여기에다가 전압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시간을 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1초 동안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 전기 에너지는. 거기다가 시간을 딱 곱하게 되면 총 에너지 얼마 공급했군 딱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공급한 에너지, 이렇게 해서 공급된 에너지를 우린 이거라고 불렀던 거야. 알겠지? 요걸 열 에너지. 공급된 열 에너지가 결국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안쪽에 기체들이 얻어먹게 돼요. 이 열을 집어넣게 되면 눈이 표면적이 좁아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점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표면적이.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합니다. 외부에서 열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방식이든 열을 집어넣었을 때 바가지로 열 퍼넣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 그제? 이게 좀 세련된 방식으로 열을 집어넣었을 때
그 열을 집어넣은 것이 결국 이 안에 있는 기체가 먹을 거고, 맞지? 기체가 먹을 거고, 바로 그 기체가 먹은 에너지가 이거야. 알겠지?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결국 열을 집어넣게 되면 기체가 먹게 될 거고, 기체가 가지게 된 에너지. 요게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일으킬 거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내부 에너지 변화를 일으킬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안쪽에서 먹고 그게 내부 에너지. 안쪽에서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로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치? 선생님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요? 단열재로 씌웠다며요?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방법이 뭐게? 뭐라고? 물리원에서 배운 걸 한번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뭘로 열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어요? 일을 해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리원에서 이렇게 써줬던 이 이유가 이게 외부로 나간 에너지야. 아니 그러면 여기 열전도가 일어나지 않게 해도 열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열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그랬지. 알겠지? 열하고 에너지하고 다른 겁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같아요. 같은데 일단 우리는 여기에 뜨거운 뭔가가 나오면 열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선 뜨거운 뭔가가 나간 건 없는 거거든. 그치? 근데 분명한 건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는데 그 에너지 총량 보존되는 면에서 보면 분명히 나간 게 있어야 돼. 너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일단 그대로 가봅시다. 물리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건데 집어넣게 되면 안쪽에 늘어나게 되고 바깥쪽으로 일부 나갈 수가 있는데 열이 나간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나간 거.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조금만 더 보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박힌 돌이고요. 이게 굴러오는 돌이야. 굴러오는 돌이 박힌 돌 어떻게 해요? 빼내요. 그죠? 선생님 굴러온 돌이 꼭 박힌 돌을 빼내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속담 얘기야. 굴러온 돌은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박힌 돌을 빼낸 다음에 얘의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얘의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맞죠?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A는 B한테 에너지를 전달했기 때문이야. A는 에너지를 전달했고요. B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뭘로요? 일을 해서요. 일을 어떻게 합니까? 힘을 가해서 밀어주면 돼요. 알겠지? 바로 일을 했기 때문이죠. A가 B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반작용을 줬고 그 과정에서 일을 했는데 하필이면 얘한테는 플러스 일을 했어.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고요. 근데 얘한테는 운동 방향 반대쪽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그 에너지가 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힘을 주고받을 때는 에너지를 다 주고받고 있는 과정들이야. 전부 다. 알겠지?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이젠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결국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E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거야. 여기에 있는 기체가 뭐냐면 기체는 흩어진 알갱이들이야. 흩어진 알갱이들. 그리고 눈 또 표면적 좁아진다. 여기 봐봐. 여기에 있는 이 피스톤은 뭐 하는 놈이냐면 이 피스톤은 모여있는 알갱이들이죠. 모여있는 알갱이들한테 흩어진 알갱이들이 벽면에 때려가지고 힘을 가해서 일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기체는 피스톤한테 에너지를 전달했고 피스톤은 다시 이 옆에 있는 대기 입자들한테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그렇게 에너지는 바깥으로 나갔던 거죠. 그러니 바깥으로 나간 에너지를 찾는다면 새로 들어온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기체가 먹은 에너지하고 바깥쪽으로 나간 에너지를 합치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 들어온 양과 같아야 돼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알겠지? 에너지는 총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들어왔으면 남아있는 게 있을 거고 바깥으로 나간 거 합치면 결국 처음 거와 같아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별거 아니지, 그제? 내가 1억 원을 벌었는데 그 1억 원을 나한테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 1억 원 중에 6천만 원은 차를 사는데 쓰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라고 했을 때 나한테 남아있는 건 지금 차가 남아있군요. 1억 원 중에. 그래서 차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탕진했어요. 날아가 버렸다고요. 어디론가. 그렇지만
6천만 원과 4천만 원을 합치면 처음에 들어온 1억 원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 얘기야 그냥 수학적으로. 알겠지? 이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뭘 선사해 줬냐면 지금은 이제 살짝 물리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바깥으로 나간 에너지를 알면 참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바깥으로 나간 에너지는 일값을 구하면 되잖아 라는 물리학적 법칙이 있었고 그 일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값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한번 따로 써볼게요. 일값을 구하려면 여기에 입자 한 개가 와가지고 땅 때릴 거고 또 하나의 입자가 와서 땅 때리면 여기에 힘이 F1이 작용할 수도 있고 F2가 작용할 수도 있고 아주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와가지고 따다다다당 때리고 있을 텐데 걔네들이 작용하고 있는 힘에 의해서 이 피스톤이 밀려나간 거리가 X0에서부터 X까지 밀려나갔다고 치자. 피스톤이 이렇게 X0에서 X까지 밀려나갔다고 치면 X0부터 X까지 위치의 변화에 대하여 힘들을 싹 다 더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과연 야씨 이거 일값을 구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에너지를 구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단해요. 에이 이거 그냥 이거라고 하자. 이거 다 합친 거. 그거를 그냥 이거라고 하자. 이거라고 하자 일단. 그러고 나서 요 놈을 이대로 냅두면 측정 불가능해 어쨌든. 그래서 측정 가능하게 해야 되겠는데 야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잘 봐봐. 잘 봐봐. 이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는지. 원래 일값은 이거였으나 요걸 면적이라고 하자. 무슨 얘기냐면 요걸 면적 A래요. A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줬다 뺏기 개념을 한번 써보자. 자, 줬어요. 다시 뺏어요. 네, 줬다 뺏기지, 그제? 줬다 뺏으면 결국 FDX는 똑같지, 그죠? 이게 뭐예요? 압력입니다. 그죠? 단위 면적을 때려주는, 눌러주는 힘. 그리고 요것은 미소 부피 변화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빨간색 안쪽에 들어있는 이만한 부피를 V0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X0까지의 부피를 V0라고 할 거고 X까지의 이 커다란 부피를 마지막 부피 V라고 가정하면 이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군. 여기는 원래 X0고 여기는 X였지만 처음 부피에서 마지막 부피까지 압력을 미소 부피, 작은 부피죠. 작은 부피. 이렇게 작은 부피.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조금 변할 때 면적 곱하기 조금 변한 변이하면 작은 부피 변화가 돼버려요. 그렇게 작은 부피 변화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측정하기 쉽습니까? 물론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압력계 꽂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메스 실린더 같은 것만 있으면 돼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압력계와 메스 실린더 같은 것만 있으면 우리는 바깥으로 빠져나간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지? 그래서 결국 일값이란 공식이 이렇게 결정된 거고요. 여러분들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물리투에서 개박살 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물리투에서는 압력이 변하는 걸 되게 많이 제시해요. 알겠지? 물리원에서는 압력이 안 변하니까 곱하기가 가능하겠지만 압력이 변하게 되면 이 면적값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PV 그래프 면적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마치 우리가 충격량 할 때 FT 그래프 면적이다. 일값 구할 때 FS 그래프 면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일값 구할 때 FS 그래프의 면적일 뿐만 아니라 PV 그래프 면적이기도 해요. 알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연력학 제1법칙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을 제대로 하려면 이놈하고 이놈이 제일 중요해요. 이 두 가지야. 그래서 이거는 납득하기 위해서 요 흐름을 따라갔고 얘를 지금 납득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뭐 집어넣은 열량이니까 나중에 혹시 전기 에너지가 겹치게 되면 열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걸 제시할 거고 전기 에너지 같은 걸 공급해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한 거죠. 따라갈 수 있겠지?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한 번만 보면 저거 할만해요 진짜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 나는 안 되나 봐. 난 포기할래. 전쟁터에서 총알에 맞아가지고 난 더 이상 못 가니까 너 혼자 가거라 뭐 이러면서 혼자서 죽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도 가끔 그런 애들이 있더라. 그러지 말고 진짜 총알 맞은 게 아니거든. 실제로 총알 맞은 것처럼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고요. 조금씩 한번 보고 몇 번 저 책에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할만해요. 대신 내가 한 말을 절대 대충 듣지 말고 어떻게 쉽게 바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잘 봐두세요. 자, 그럼 이제 열을 집어넣어주면
기체가 먹게 되는 에너지에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에너지를 일값으로 구해버리고 구하기 제대로 하려면 PV 그래프 면적으로 꼭 구해야 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억했죠? 이제 이게 하나 남았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 저거 어떻게 구합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저게 이제 여러분들 아까 책에 소개했던 43쪽 내용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고요. 책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딱딱 아프니까 내가 한번 찬찬히 그냥 쉽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낯설 수는 있어요.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여기 지워도 되겠지? 이쪽은 지울게요. 그거 끝나면 우리 좀 쉬었다 갈 겁니다. 연력학이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일단 개념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그것만 딱 채우면 돼요. 그래서 채운 다음에 결국 얘와 얘를 자유자재로 써먹기가 연력학이야 그냥. 얘와 얘를 자유자재로 써먹기. 알겠지? 그게 바로 연력학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2개면 되는 겁니까? 물리 원일 때도 이 2개면 완벽했었지만 물리투에선 그게 조금 더 섬세함을 더해서 알겠지? 조금만 섬세함을 더해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조금 이 2가지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내부 에너지란 말인데 내부 에너지. 야, 하얀색 백목이. 내부 에너지가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기체들의 에너지야. 내부에 있는 기체들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란 말이 있으니까 선생님 그럼 외부 에너지도 있습니까? 외부 에너지는 없지만 외부로 나간 에너지는 있는 거죠. 일까? 알겠지?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럼 뭘까? 이거죠 뭐. 이 값입니다. 우리가 목표의식은 이걸 찾는 거예요. 목표의식은. 여기에 이제 물리학의 100년이 넘는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운동량, 충격량, 일과의 에너지 이런 개념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가 쫙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분자들이 총 N개만큼 있다고 했을 때 N개만큼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질량, 걔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속도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속도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평균 속도. 알겠지? 그렇게 계산한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그럼 분자가 총 N개. 그러면 이게 바로 분자들의 총 에너지예요. 분자들 총 에너지. 우리 이것을 아까 내부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총 분자 에너지. 아, 근데 왜 포텐셜 에너지는 안 썼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기체는 이게 없는 놈들이라 그랬죠. 보이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애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상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예요. 이상기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근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 거냐고?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게 내가 이제 점을 다룰 건데 지금부터 이 점선을 다룰 건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와버려요. 알겠지? 결론부터 미리 얘기해보면 이게 상수예요. 이게 절대온도고요. 절대온도. 온도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비례한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여기다가 1, 2, 3 변해가고 있을 때 10, 100, 20, 30으로 변하는 어떤 값이 있었어. 예를 들면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10장 알겠지?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게 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례잖아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완전히 비례하죠. 비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고? 같다라는 뜻이야. 이건 비례상수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는 뜻이야. 알겠지? 이제 알겠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온도였던 거야. 그러니까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온도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워하는 것은 결국 분자들이 빠르게 튀어서 우리를 가격하는 운동 에너지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뜨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요 점선을 지금부터 따라갈 건데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거기 책에 나중에 찬찬히 따라가면 되겠지만
자, 이걸 큰 그릇이라고 하고요. 그 그릇에 분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데 막 좁은 데도 있고 어떤 데 넓은 데도 있고 분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분자들이 고유하게 점유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22.4리터 속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가니까 22.4리터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정확한 분자 한 개가 차지한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임의로 한번 이렇게 나눠 봅시다. 내가 점을 막 찍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이 공간 안에 입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군요. 그죠?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칸을 생각해 보자. 그중에 한 칸을 딱 빼서 가운데를 꼭 빼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알겠지? 어느 한 칸을 딱 빼가지고 이 길이도 L이고 요 길이도 L인 이런 공간 하나에 입자 하나에 운동하는 걸 상상하자. 마치 요 입자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 충돌하는 상황과 같고 요 입자 때문에 얘는 여기서 충돌하기도 하고 요 입자 때문에 얘는 여기서 충돌하고 요 입자 때문에 얘는 여기서 충돌하게 돼. 결국 요 공간에서 놀게 되는 입자지.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책에다가 써놨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L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이렇게 표현할 거야, 책에다가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어. 알겠지? 일정한 분자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상상하고 자,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 얘네들이 충돌할 때 탄성 충돌한다 그랬죠? 기억해요? 탄성 충돌한다 그랬죠? 그러면 들어갈 때 속도와 튀어나올 때 속도가 똑같을 겁니다. 나는 당분간 1차원만 고려하게 해서 X축으로만 고려를 할 거야. X축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게 되면 입자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만 해도 VX로 들어갔다 치자. 그럼 튀어나올 때도 VX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 X축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VX로 좀 구분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 속도의 변화가 얼마가 되면 2VX가 돼요. 맞지? 2VX. 난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고? 운동량 변화 좀 구해보려고 해. 얘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얘의 속도 변화를 M에다가 곱해버리면 이게 운동량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가 2VX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때 이 분자 한 개가 벽면에 충돌할 때의 힘을 F라고 해봅시다. 스몰 F. 그리고 짧은 시간, 얼마 동안에 한 번씩 충돌하게 될까요? 결국 여기서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요 길이가 L이니까 L만큼 갔다가 다시 L만큼 오면 충돌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물론 가운데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여기 갔다가 충돌 한 번 하고 여기 갔다 충돌해서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는 한 개의 완전한 주기적 성향을 생각해 보면 그냥 L을 갖다 다시 L을 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VX로 2L을 갖다 오는데 걸린 시간 동안 한 번씩 충돌하면서 힘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받은 충격량에 의해서 운동량은 변했던 거고 이게 충격량의 FT 충격량에 의해서 운동량은 변하는 거고 그 운동량이 EMVX 값이 나오므로 우리는 F를 L분의 MVX 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 있게 되겠군요.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이제 좀 피곤한데 약간 하필이면 얘가 3차원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벡터를 3차원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입자가 하필이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V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X축 방향으로 VX, Y축 방향으로 VY, Z축 방향으로 VZ 얘네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돼요. V제곱은 VX제곱 플러스 VY제곱 플러스 VZ제곱 이런 게 성립하죠. 요건 기하 벡터에서 나오긴 해요. 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필이면 평균적인 값을 생각하다 보니까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거의 다 동등한 수준의 크기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VX제곱 대신 요거 대신 3분의 V제곱으로 갈아 끼워서 3차원 상황으로 바꿔버릴 거야. 이 식을. 그러면 3분의
mv 제곱이 되는 거죠. vx에서 v를 어떻게 바꿨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힘이 의미가 있나? 분자 한 개가 때리는 게 과연 의미 있나? 그래서 이번에는 벽면 전체에 때리는 힘으로 우리가 몰고 가려면 여기에는 이런 입자들이 n개가 때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입자들 전체가 때리는 걸 감안하려면 여기에다가 n으로 나눈 값이 여기다가 입자의 개수를 곱한 값이, 그러니까 여기도 n을 곱하자. 그럼 여기도 곱해야 되겠지? 이게 진정 벽면을 때리는 힘이라 볼 수 있으므로 여기가 좀 흐름이 좀 어렵죠, 그죠? 찬찬히 책을 따라가면 되게끔 책에다 써 있으니까 그거 좀 아주 찬찬히 가더라도 요 흐름으로부터 선생님이 위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몰고 간 거고요. 이 상태로부터 우린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보이지? 그지? 목표가 어딘지 이 목표를 그래서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따라가 보니까 여기로부터 일단 먼저 똑같이 한번 써보자. mv 제곱 nmv 제곱 equal 3fl 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다 2분의 1만 싹 곱해주면 드디어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FL 이거 이제 많이 쓰긴 합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2분의 3 F 대신 이거 면적을 한쪽 벽의 면적을 A라고 일단 가정해 보자. 그러지 말까? 한쪽 벽을 그냥 L제곱이라고 보자. L제곱이라고 보면 이거 역시 줬다 뺐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압력이야. 면적을 때리는 힘이니까요. 그래서 얘가 2분의 3 PV가 돼버려요. 여기서 L세제곱을 부피로 몰고 갔습니다. 알겠지? L세제곱을 부피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최종적으로 대입해주면 요거 PV는 nRT를 대입해주면 여러분이 어서 많이 봤던 2분의 3 nRT라는 공식이 딱 나오게 돼요. 마지막까지 갔죠. 알겠지? 뭐 되게 복잡한 듯 해 보이지만 사실 좀 가운데 있는 식만 잘 꾸려나갈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요. 물리2니까 이 정도는 한 번씩 볼 줄은 아셔야 돼요. 조금 피곤하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지금은. 결국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온도와 비례하는 값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물리원에서 2분의 3 nRT를 여기다 썼던 거지. 첫 시간이 좀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진도가 나가서 다행입니다. 43쪽까지 나갔고요. 44쪽까지 갔습니다. 44쪽.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해서 46, 47, 48 그거 딱 하면 연력하게 끝나는 거야. 어떻게 써먹는지를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자. 피곤할 테니까 좀 쉬었다 오세요. 자, 이제 46쪽을 가봐요. 46쪽. 46쪽. 지금부터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뭐 엄청난 문제를 푸는 수준은 아니지만 47쪽 가봐요. 동그라미 한번 쳐봐. 등온. 뭐가 안 변하는 거지? 온도가 안 변하는 거. 단열. 괄호 2번에 단열 있죠? 동그라미 쳐봐요. 뭐가 안 변하는 거지? 열 출입이 안 일어나는 거.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는 거. 3번 등압. 동그라미 쳐봐요. 뭐가 안 변하는 거야? 압력이 안 변하는 거지.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 48쪽. 등적. 부피가 안 변하는 거. 이거 한 방에 푸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이제 연력학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P, V는 N, R, T. R을 왜 뺐을까? 어차피 비례식으로 따질 때는 의미가 없을 테니까. 니네가 헷갈리게 해서 그래. PV는 nRT. 난 분명히 T로 썼는데 왜 R이 써져 있죠? 저희들이 쳤는지 시험하기 위해. 어? 저희들이 쳤는지 시험하기 위해. 야, 해석이 끝내주네요. 네? 그래도 나는 멀쩡하다 이거군요.
가끔 선생님이 멀쩡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야, 몇 개의 변수가 뛰어노니? 둘, 넷, 여섯, 일곱 개. 이래서 연력하기 가끔 힘들어. 7개의 변수를 동시에 다뤄야 되는데 A기체, B기체, C기체. 알겠지? 그리고 등원, 팽창, 단열, 압축 막 이러고 있는 이 기체들이 여기 막 난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이제 좀 복잡하게 낸다는 게 문제인데 우린 그중에서 거기 47쪽에 맨 꼭대기에 등원 있잖아요. 등원. 얘 한번 다뤄봅시다. 등원. 그런데 등원이면서 팽창하는 거. 일단 가볍게 다뤄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중에 계산은 저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 흐름만 한번 보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열이니까요. 단열. 이거는 팽창했으니까 압축으로 한번 가보자. 단열 압축.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압 과정이 있는데 등압. 이건 뭘로 할까? 팽창으로 할까? 수축으로 할까? 어? 팽창과 압축을 동시에 번갈아 감소하는 거니까 여기 팽창으로 갑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적이 하나 더 있죠. 등적. 여기는 팽창으로 갈까? 수축으로 갈까? 망이에요. 왜냐하면 등적은 부피가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팽창이나 수축이 없어요. 그럼 뭐가 변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압력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압력이 변할 수 있게. 한 4가지 정도를 지금부터 따져볼 건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등원 팽창의 과정이 하나가 나오면 여기를 풀고 있었던 거죠. 또 단열 압축이 나오면 이걸 풀고 있었고 등압 팽창, 등적, 승압. 물론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4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그리고 이런 경우만 항상 시험 문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아닌 경우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이게 연습하는 용도일 뿐이야. 그러니까 예시지 암기할 사항은 아니야. 예시야, 예시. 어떤 경우가 나오든 무조건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건데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물리법칙이 성립한다. 여기 이퀄이긴 해. 그지? 근데 R이 들어가야 완전한 이퀄이라 이렇게. 알겠지? PV는 NT와 비례. 이렇게 쓰자. PV는 NT와 비례. 요 빨간색이 바로 물리법칙이죠. 물리법칙이 뭐야? 수학적 관계식. 알겠지? 물리법칙이 알고 보면 수학적 관계식이야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이런 관계가 있죠. 수학적 관계식은 빨간색처럼. 이게 물리법칙. 근데 조금 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놀라운 사실. 바로 온도가 뭐였어? 내부 에너지였어. 이렇게. 알겠지? 온도는 내부 에너지였어. 물리2니까 나중에 계산을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2분의 3 nRT가 내부 에너지였어. 그러니까 2분의 3 nR 델타 T가 델타 U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피가 변할 때 그 부피가 변한 만큼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 관계식은 W는 P 델타 V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갑시다. 우리는. 상위권으로 가려면 벽을 만들면 안 돼요. 벽을 만들지 않는 건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지 않는 거죠. 적분으로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과정을 가지고 가는 건데 빠른 속도로 한번 가봅시다. 준비됐니? 네. 빨리 알아보는 방법이 이거야. 이 표. 갑니다. 등원 팽창. 온도가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 여기다 뭐라고 할까? 점 찍을게 그냥 이렇게. 알겠지? 변하지 않는 건 점 찍는다. 팽창, 부피가 증가. 이렇게 합시다. 부피 증가. 그런데 이 사이에 몰수가 변하는 건 없을 테니까 이거 다 이렇게 해놓자 그냥. 몰수 변하는 건 뭐 없다고 치자고 일단. 그럼 보입니까? 곱한 값이 안 변해야 되는데 곱한 값이 안 변해야 되는데 여긴 증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감소. 압력이 감소하는군. 이런 거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안 변하면서 부피가 커지려면 압력은 떨어져야 돼. 알겠지? 저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딱 그냥 대충 감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온도가 안 변하니까 이거 0이에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죠. 부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기체가 바깥으로 밀고 나갔다는 건 에너지를 바깥으로 줬다는 뜻이야. 그걸 더했을 때 우리는 이 관계식이 성립하게 돼 있죠. 바깥으로 나간 걸 플러스로 봐야 우리가 여기에 6천만 원에 4천만 원을 더해야 1억 원.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여기 더하기가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에 맞추어서 정의가 이루어진 거야, 사실은. 일을 팽창해야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걸 일을 한다. 일을 한다. 누가? 기체가 일을 한다. 일을 한다는 건 에너지를 뺏긴다라는 뜻이야. 에너지를 뺏긴다. 외부로 뺏긴다. 알겠지?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결국 이거니까 여기도 플러스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흡열해야 한다. 왜 이런 말을 쓰는 겁니까? 이게 원인이거든요. 여기가 결과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원 팽창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흡열했기 때문에. 알겠죠?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됐니? 여기까지 됐지? 자, 이번엔 단열 압축을 한번 가봅시다.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물리원에서 배웠으면 연력학 물리원에서 뭐 그냥 끝판왕이었겠지 뭐 다 팍팍팍 나와요. 그 정도면. 근데 물리2니까 조금 더 여기다 이제 계산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응하셔야 돼요. 오늘 나간 프린트에 보면 계산 문제가 일부 있을 테니까 진짜 연력학이 역학 문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문제를 풀어보면. 그리고 이제 단열 압축하는 경우에는 이게 일단 0이죠. 열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 거. 근데 압축하는 거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얘 때문에 1로 건너뛸 수 있죠. 1로.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치? 부피가 줄어들려면 기체가 바깥으로 밀고 나간 게 아니라 밀려 들어온 거야. 밀려 들어온 거. 그러니까 능동태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수동태가 마이너스야. 알겠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능동태 플러스 수동태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 여기는 0인데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게 0이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여야 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온도 상승했어야 된다는 뜻이죠. 온도 상승해야 돼. 그럼 결국 곱한 값이 상승하려면 이거 분명 커졌어야 돼. 이렇게 모든 걸 다 알아내죠. 그럼 알아보겠지. 자, 그다음 등압 팽창. 혹시 모르더라도 이 표만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지금은 금방금방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라고 해도 복습을 할 때 이 표 가지고 따질 줄 아는 연습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 문제 쉬운 거는 빨리빨리 이제 넘길 수 있을 거고, 조금 어려운 계산 문제도 이 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나 계산만 더 하면 되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등압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압력이 안 변하는 겁니다. 여기가 안 변하는 거예요. 팽창이니까 부피는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곱하게 되면 증가하게 돼 있으니 온도가 증가하게 돼 있고요.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에는 증가하는 거고요. 그런데 부피가 증가하는 거 이게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흡열이었던 거고요. 근데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요따구로 많이 내요. A 기체는 이걸 하고 있고요. B 기체는 요걸 하고 있는데요. 이 둘 다 똑같은 열을 줘봤어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값이 같다는 얘기지. 그럼 누가 내부 에너지가 더 많이 변하죠? 라고 물어봐요. 누가 더 일을 많이 하죠? 그러면 얘는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같다 그랬는데 얘는 이만큼이 이거하고 똑같고 얘는 요만큼보다 요게 더 작으니까. 여기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걸로 크기를 딱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다음 등적 승합이라고 하는 건 부피가 안 변하는 거고 압력은 증가하는 거니까 곱하게 되면 증가하게 될 거고 뭐가? 온도가.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 플러스 변화를 일으킬 거고 그 다음에 부피가 안 변했으니 일을 안 할 거고 여기는 일을 안 해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은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 이렇게 따라갈 수 있죠. 할만하겠지? 연력학의 흐름을 일단 말로 이게 책을 보고 있으면 46, 47쪽 봐봐. 이거 금방금방 따라잡겠나. 그냥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처럼 따라갈 수 있게 여기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PV 그래프로 한 번 더 써보기. 만약에 PV가 나오면 온도를 알아보기.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T가 나오면
부피를 알아보기. 만약에 여기에 T와 V가 나오면 압력을 알아보기.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 써먹을 수 있는 것은 T는 P 곱하기 V 비례로 가자. 이거 P 곱하기 V 값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온도 어떻게 됐니? P는 안 변했는데 부피는 커졌어. 그래서 곱하기는 커졌어. 그럼 온도는 증가.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부피는 PV는 nRT니까 V는 P분의 T와 비례. 이렇게. 그래서 P분의 T는 세로분의 가로값 또는 경우에 따라 가로분의 세로값. 기울기. 알겠지? 그걸로 팍팍 알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압력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압력은 V분의 T와 비례할 테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그야말로 기울기군요. 이건 기울기의 역수인데.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볼 줄 알면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암기해야 됩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나오면 PV의 nRT로 나와 있지 않은 정보 하나를 더 캐치해내면 우리의 삼총사 핵심 정보가 다 나온다는 거지. 이게 삼총사 핵심 정보예요. 세 가지. 알겠지? 세 가지를 딱 끄집어내면 나머지는 연결고리가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찾아나갈 수 있는 거죠. 할만하겠지? 연력학은 일단 요까지 하고요. 여러분 책에 거기에 스털링 기관이라는 게 하나가 좀 낯설게 48쪽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열기관이라는 걸 설명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예시에 불과해서 참고로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도움은 되는 시험 문제에서 꼭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51쪽으로 가세요. 자, 이제 칠판을 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겠지? 갑자기 역학이 끝나더니 순풍에 돛단 듯이 갑니다. 그죠? 너무 빨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흐름은 다 봐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까지 나중에 다 준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해설지 다 나갈 거니까 그 해설지 봐가면서 찬찬히. 그리고 해설지를 봐도 빨리 푸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그런 부분이 약간 남긴 하겠지. 좀 더 세고 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건 학기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다른 기회를 한번 찾아봐야지. 아니면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학교 내신인데 수능도 아닌데. 그죠? 빨리 풀 필요가 없잖아 학교 내신은. 맞지? 빨리 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 저번에 물리원 보니까 빨리 풀어야 되더라. 아니고 그냥 어정되다가 보면 다 못 풀겠더라고 그거. 그죠? 51쪽으로 일단 가봅시다. 어때요? 그 52쪽까지 전기장. 이거 우리 물리원에서 배운 거지.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54쪽에는 정전기유도도 한 거지. 물리원에서. 그런데 정전기유도 들어가게 되면 뭘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라고 난 생각이 드냐. 접지. 잘 안 돼요. 뭐 이럴 거야. 그지? 접지. 그래서 이런 접근, 접촉, 접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6쪽 가면 반도체가 나오는데 이런 거 본 적 없죠? 물리원에서 했어요? 보의 원자 모형만 하고 반도체의 다이오드까지 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물론 이거 물리원에 있는 걸 내가 앞에다 넣어준 거고 트랜지스터로 가기 위함이야. 알겠지? 물리투엔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이거 안 했죠? 그거를 내가 이따가 한 방에 딱 정리하면 끝날 거야. 그 다음에 60쪽으로 가면 전기회로 보는 오음의 법칙이 조금 써진 게 방식이 좀 다른데요. 쓸데없는 소리 잔뜩 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의 개념으로 모든 전기회로 알아보기입니다. 알겠죠? 그걸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그건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자고. 거기까지 갈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는 한번 가보자고. 자 일단 51쪽으로 가볼래요? 그래서 상식은 좀 알고 가자. 아무리 물리원이라 하더라도. 뭐라고? 뭐라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없어?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전기장으로 읽어야 돼. Electric Field. 전기장입니다. 에너지가 절대 아니게 보이게 하는 방법 이거죠. 벡터로 딱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Electric Field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Magnetic Field. 자기장입니다.
필드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걸 우리나라 말로 장 이렇게 표현해요. 필드가 뭐죠? 필드. 공간. 알겠죠? 공간. 벌판. 이런 뜻이긴 한데 필드, 벌판. 공간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공간에 퍼져 있는 어떤 것이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떤 것이라고 안 하고 공간에 퍼져 있는 영향력? 그 영향력은 왠지 냄새? 뭐 이런 느낌이 나요. 공간에 퍼져 있는 냄새. 그래서 공간에 예? 똥이 한 덩이 있다고 치자. 이 큐가 똥이야? 그러면 그 주변에 멀리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냄새가 나요. 그게 전기장 같은 거. 알겠지? 정확하게 그 똥이 전화야, 전화. 알겠지? 전화가 있으면 전화 냄새가 나요. 그게 뭐야? 전기장. 전화가 있으면 전화 냄새가 나요. 근데 자기장은 왜 만들어지게? 이것이 있어서인데. 자기장. 자기장은 무슨 냄새에 해당될까? 전화가 아니라 얜 전류예요. 전류. 전류가 있으면 그 냄새는 달라요. 그게 자기장이에요. 뭐 물론 이게 이제 번개치기 하는 효과죠. 그 다음에 요게 자석 효과고요. 자석 효과. 그러니까 전혀 달라 보이긴 해요. 이 전기와 자기가 같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인류가. 번개하고 자석하고 어떻게 같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흘러가면 이거더라는 거지. 알겠지? 얘가 흘러간 게 이거야. 그런데 얘가 원래부터 있었을까? 전기장, 자기장이 태초부터 있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전하를 띠고 있어요. 전기. 알겠지? 쿼크, 렙톤. 그 쿼크로 이루어진 양성자, 중성자. 특히 중성자 같은 경우는 얼뜻 보기엔 전기 안 띠지만 전기를 띠고 있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를 다 띈 입자들이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부터 얘와 얘가 있어서 태초부터 얘와 얘가 있었으니 우린 그것을 얘와 얘가 뒤엉켜서 퍼지는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빛.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드셨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전자기파가 퍼지게 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한테 읽기가 어려울 테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겠지? 사이비 같네요. 그죠? 네, 그쪽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얘기예요. 진짜. 그거를 20세기 다 와서 찾아내죠. 결국. 맥스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패러데이가 찾아낸 거를 맥스웰이 완성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죠. 근데 조금 똑똑한 친구들은 궁금해집니다. 얘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고 얘는 거리의 반비례인데 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거나 어쨌든 멀어지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멀어지면 약해지는 이유. 공간이 커지면 멀리 가면 냄새는 약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만유인력도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가면 중력 냄새가 조금 나는 거지. 질량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가면 중력 냄새가 조금 나. 우린 그 중력 냄새를 뭐라고 하냐고? 중력장. 근데 그걸 아인슈타인이 냄새 말고 임마 그거를 갖다 쉰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냄새로 돼요. 냄새로 한 게 일종의 아인슈타인 아니죠. 뉴턴 방식이라고 한다면 냄새는 아니죠. 힘의 방식으로 했죠. 근데 그걸 이 패러데이 같은 사람이 아마 처음에 중력을 손을 댔으면 아마 냄새로 갔을 거야. 그지? 기운. 전기적 기운. 자기적 기운. 기운이란 말을 쓴 거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가 흘러.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알겠지? 같은 얘기가 되죠. 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까? 기하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점에 존재하는 전하는 구의 냄새가 퍼지게 해요. 정확하게 구의 표면에 퍼지게 해요. 4파이 제곱에 퍼지게 해요. 뭐가? 이펙트가. 그래서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근데 전류 같은 경우는 일직선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한 점이 기여하는 바가 공간에 이렇게 기여를 해요. 이렇게 기여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한 점이 만들어내는 이펙트는 2파이r에 퍼집니다. 2파이r. 거리의 반비례. 알겠죠? 대충 기하학적으로 느껴지죠, 그죠?
왜 이렇게 쓰게 되는지.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게 이제 원인이고요. 요게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전하 때문에 전기장이,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름하여 무슨 법칙? 쿨롱의 법칙. 요걸 무슨 법칙? 앙페르 법칙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기까지 한꺼번에 살살 툭툭툭 튀어넘고 있는데 사실 자기는 뒤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어디 있냐면 잠깐만 참고해 볼래요? 어디 있냐면 73쪽 가면 나와요. 73쪽. K 곱하기 R분의 I. 물론 물리원에서 한 거야, 그제? 물리원에서 한 거야. 기초긴 해요. 자, 이때 도대체 이 공식은 어디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F는 MA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대상이고요. V는 IR 이따가 이제 다루겠지만 얘는 어디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물체가 R자 힘 받으면 속도 변하고 이 뜻이고 얘는 도체가 저항체라는 게 도체야. 그래서 도체가 전압을 걸게 되면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고 알겠지? 도체는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고 물체는 R자 힘을 받으니 속도가 변하고 공간은 알겠지? 공간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게 공간의 특성이야. 그 다음에 공간은 역시 공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들고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을 만들어 공간은. 그런 다음에 이 전자기파가 공간에 퍼지게 하는데 누가 어떻게 보든 상대 속도가 안 먹혀. 이게 상대성 이론이야. 알겠지? 상대성 원리. 광속불변 원리. 상대성 원리.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특성을 얘기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광속불변의 원리라든가 이런 원리들은 공간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맥스웰. 그래서 광속불변이 성립하겠는데 그걸 맥스웰의 방정식으로 알아낸 아인슈타인이 거기에 믿음을 갖고 진척시킨 과정에서 기리수적 질량 증가 시간 팽창 현상을 찾아내게 돼요. 굉장한 발견이죠.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의 영향력은 고스란히 소설까지 영향을 미쳐서 1인칭 관찰자, 2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부터 떠나서, 그치? 그렇게 시점이 바뀌어버리죠. 작가 시점이. 이렇게 다양해지죠. 여러분들 고전소설 읽어보면 전부 다 전지적 시점이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세계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여기까지 유도하는 건 여러분 물리원에 했을 테니까 51쪽 내용이 이거였는데 52쪽 가봐요. 여기서 조금만 더 암기할 거를 정리해보면 전기력선, 그러니까 전기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전기력선이고 그 전기력선의 밀도를 따진 게 이게 전기장 세기다. 그런 건 암기해놔야죠.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근데 이거 의외로 까다로워요, 시험 문제. 왜냐면 전기력선의 접선을 찾아내서 계산하는 과정이 벡터 함수 방식이야. 물리투에다가는 그렇게 수학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게 할 겁니다. 이 접선 방향이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자기력선. 그래서 그 접선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내면 되겠고 그 밀도를 가지고 자기장의 세기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자기후대에 들어가게 되면 하필이면 이 자기력선의 밀도라는 말을 특별히 네 글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속밀도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고 이 자속밀도라는 말은 결국 자기장의 세기와 완전히 같다는 말. 이걸 이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속밀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각해보면 면적당 자기력선의 개수이므로 마치 인구 밀도가 인구수를 국토의 면적으로 나눈 거하고 똑같죠. 인구 밀도는 인구수를 국토의 면적으로 나눈 거와 똑같으니까 자기력선의 개수를 표면적의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자속의 밀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전자기도에 갔을 때 이것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우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다시 얘기하면 전자기적으로도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역학의 관성이 속도가 안 변하는 현상이라면 전자기의 관성은 파이가 안 변하는 거야. 근데 이 파이가 강제로 변하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자기도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강제로 파이가 변하게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바로 이게 파이가 여기에 있는 B와 파이가 다시 한번 볼래요? 이게 B니까요. 파이가 B 곱하기 S이므로 이 둘 중 하나만 변해도 전자기도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확장해 나갈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죠. 지금 하는 말이지만 나중에 연결고리를 미리 좀 잡아놓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는 뭐 나 전기력선 그림을 찾아낼 수 있겠네 해서 전기력선 그림이 올바르게 된 것은 뭐 이렇게 찾으라고 할 때도 있고 밀도가 어디가 더 크니 유추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형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거기 53쪽만 딱 봐도 알겠죠, 그죠? 네, 4번, 5번, 6번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특히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선 방향을 찾아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벡터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54쪽. 54쪽. 자, 그러면 근데 여기는 물리원의 기초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넘어갈 수 있다면 이건 지울게요. 이제 뭘 더 추가를 해야 되냐면 정전기 유도. 이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런 식으로 갖다 단어를 붙인 건데요. 물리원에서 역시 했겠지만 전기를 띤 물체, 대전체, 전기 띤 물체, 대전체. 이 대전체를 도체나 부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도체 또는 부도체에 가져가면 이때 부도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부도체를 다른 말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체, 절연체. 그러나 얘네들은 하필이면 유전분극을 일으키는 물체, 유전체. 다 같은 말입니다. 완벽하게 같습니까? 조금씩 구별은 되는데 물리 원투에서 딱히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기가 흐르지 않는 면에서는 얘하고 똑같고 얘가 유전분극을 일으킨다는 면에서 보면 요거하고 같고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도체에는 있는데 부도체에는 없는 거. 자유전자죠. 그죠? 그럼 여기엔 자유전자가 있고 여기엔 자유전자가 없어요.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배웠을 테니까 물리원에서 배웠을 테니까 한번 물어보자. 자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애들이야? 무슨 띠? 전도띠. 알겠지? 전도띠. 원자가 띠 말고. 띠 트면 아예 존재할 수 없고요. 그죠? 이렇게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 걔네가 자유전자. 그걸 가지고 있는 애가 도체. 그 전도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도 전도띠가 있긴 하지만 전도띠까지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애들. 부도체. 알겠지? 그래서 자유전자가 있다와 없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대전체 근처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얘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까운 쪽에는 반대 종류의 전하가 맺히고요.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맺힙니다. 이게 정전기 유도. 도체는 왜 그랬습니까? 얘가 뭐 예를 들면 요즘 잘 나가는 아이돌이 누구니? 해외 진출한 빅뱅이라고요? 제정신입니까? 너 아주 오래됐다 얘야? 방탄이지 그제? 방탄. 왜 이렇게 오래됐어 세대가. 이 대전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방탄소년단이 있는 거라고 가정하고 얘네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일종의 전기장이 돼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남자친구 없는 여자애들이 자유전자. 알겠지? 그래서 남자친구 없는 여자애들이 결국 이쪽으로 노래소리에 끌려오는 현상.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전기 유도. 그런데 이건 도체기고요. 그럼 부도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끌려올 여자애들이 없는데요. 없는데도 신기한 일은 벌어져요. 어떻게 한 거냐면 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한 쌍씩 온 애들이 이제 부도체들인데 어차피 원자가 원자핵, 전자, 원자핵, 전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그제?
그러니까 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생겨.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방탄소년단 목소리가 딱 들려오니까 이 여자애들이 나란히 앉아있던 여자애들이 모가지를 길게 빼게 되면서 이게 커플이 이렇게 여자가 약간 앞쪽으로 쏠리게 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한 개의 이 쌍극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가 극을 이루게 되면서 한쪽엔 플러스 한쪽엔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이렇게 되면 얘하고 얘가 이제 짝이 돼요. 그래서 중성이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일 뿐이야. 어쨌든 전기적 현상은 그렇게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이쪽 끝에는 결국 마이너스만 남게 되고 이쪽 끝에는 플러스만 남게 되는 일은 역시 도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정전기 유도인데 이거는 다 아는 거. 그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얘를 얘한테 가까이 접근을 시키는가, 접촉을 시키는가, 접지를 시키는가. 이 세 가지를 갖다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접근시키게 되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이건 다 아는 거고. 응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접촉을 시키게 되면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다.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제시를 해보면 여기다가 대전체라고 하고 A 물체를 여기다가 실로 이렇게 잡아맸는데 A 또는 B라는 물체를 여기다 실로 이렇게 잡아맸더니 한 물체는 가서 달라붙어요. 하나는 달라붙는다.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대전체에 달라붙는다 이 뜻이야. 하나는 달라붙고요. 또 하나는 끌려갔다가 튕겨나와요.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부도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부도체이기 때문입니다. 달라붙는 거 누구야? 부도체. 끌려갔다가 튕겨나오는 놈은 도체. 끌려갔다 왜 튕겨나와야? 전자를 줘버리거나 전자를 흡수하게 되면서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튕겨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이제 도체라면 부도체는 전자가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전하가 이제 바뀌진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커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저기 원작 커플들이. 여기까지 접촉이라는 것까지 했는데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부도체 같은 경우는 그럼 전자가 아예 안 갑니까? 이렇게 하면 가. 이게 부도체고 이게 대전체인데 이렇게 하면 전자는 안 가는데 이 부도체에다가 대전체를 이러면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전자가 이동해. 어떻게? 부스러기가 부서져 나가는 방법으로. 알겠지? 그게 여러분 정전기 유도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막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도 그거죠. 부도체인데도 전기를 띠게 되죠. 도체가 아니거든. 접지는 그래서 이제 전하가 이렇게 부도체하고 도체의 경우 좀 나누어주면 되겠고요. 이건 아래쪽 참고로 합시다. 접지가 문제예요. 접지. 이 접지를 땅바닥에 갖다 댄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물론 말뜻은 땅바닥에 갖다 댄다고 써있긴 하지만 접지라고 하는 것은 거대 중성 도체에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 거대 중성 도체에다 접촉을 시키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성화가 일어나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한번 봅시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여기에 양전하를 띄고 있었다. 여기다가 접지를 시켰다. 좀 세련되게 한번 그려볼까? 접지를 시키기 전과 후 스위치 누르는 거. 알겠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접지를 시키는 행위가 돼요. 이게 접지를 딱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성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여기가 거대 중성도체예요. 그래서 거대 중성도체이기 때문에 모든 입자들은 전기적 평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전기적 평형이 중성이야. 알겠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전기적 평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적 평형을 만들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접지를 시키든 뭘 하든 다 똑같아.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완전한 중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실제로는 내 말 잘 들어봐. 이거 틀린 말 아니야. 양전하가 나갔다. 맞는 말. 양전하가 나갔다. 맞는 말. 음전하가 들어갔다도 맞는 말. 알겠지? 음전하가 들어갔다도 맞는 말. 전자가 들어갔다. 그래도 맞는 말. 전자가 들어갔다. 그래도 맞는 말. 양성자가 나갔다. 그럼 틀린 말. 알겠지? 다시 정리해볼게. 양전하가 나갔다. 이제 발음을 잘 들어야 돼. 그죠? 양성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양전하가 나갔다. 음전하가 들어갔다. 같은 말.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갔다. 양성자 나갔다만 틀린 말. 알겠지? 양성자 나갔다. 양성자는 안 움직여요. 전자보다 1850배 무거워요. 약 2000배 무거워요. 그래서 같은 힘이 작용해도 사과는 움직여도 지구는 안 움직이는 거와 똑같아요. 알겠지? 그게 양성자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성자가 나갔다. 전자가 들어왔다. 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음전하가 들어왔다. 그러나 양성자가 나갔다. 그럼 틀리는 거야. 구분됐지? 이걸로 끝내면 여러분들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 더. 이거 원래 검정기 문제로 나와야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제시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있는 상태였다고 치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있는 상태였다고 치자. 이때 여기다가 접지를 시켜보자. 접지를 시켜보자. 거대한 중성도체에다 접촉을 했으니까 결국은 전기적 평형을 이룰 수 있게 양쪽이 다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는 전기적 평형이에요. 알겠지? 공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조금 더 얘기하면 선생님 그래도 좀 뭔가 찝찝한 게 있긴 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전위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전위 개념으로 설명을 해봤어. 더 힘들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원래 전위가 완벽한 말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그냥 전기적 평형으로 본다면 전기적 불평형 여기밖에 없어요. 알겠지? 전기적 불평형이 평형이 돼야 되니까 양성자가 나간다. 틀린다 그랬지? 양전하가 나간다. 전자가 들어간다. 또는 음전하가 들어간다. 다 같은 말. 그래서 여긴 중성이 된다. 여기도 중성이 되겠지. 알겠지? 간단하죠, 그죠? 접지를 시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검정기가 등장해도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요게 이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55쪽까지 갔는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 잽싸게 트랜지스터까지 쉥 하고 가자. 58쪽. 58쪽으로 바로 가세요. 혹시 물리원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은 어디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냐면 56, 57쪽. 내가 여기다 표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암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우. 야, 이제 지우는 게 아니라 문지르는 게 되는 것 같다. 우리 학 선생님하고 나하고 혼자 이거 지우개 하나 가지고서 쓰고 있는데 이게 적합한 건 아니겠지? 이거 학 선생님 혼자 쓴 거야? 치사하게? 야, 학 선생님 귀엽지 않니? 안 귀여워? 쬐끔해가지고 되게 귀엽잖아. 안 귀여워? 아, 다 늙은이를 막 귀엽다 그래요?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형이다. 어? 생물 선생님이 제일 젊은 거 같지, 그지? 나랑 동갑이야. 응? 왜 결혼 안 했으면 생각 좀 해봐. 결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개인사라 나도 잘 모르겠네요. 학 선생님은 결혼한 거 확실히 알아요. 왜냐면 저기 아내가 나가지 말라 그랬대 막 이러면서 나한테 밖에서 술 한잔 하지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못 나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 마누라가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여튼 뭐 애기 선물도 막 사고 그러는 거 보니까 참 귀엽더라. 자, 58쪽 가보자. 58쪽. 목소리도 애기 목소리 막 나고 그러지 않아요?
잘 몰라요? 화학 공부하느라고 다들 바빴구나, 그지? 이 56쪽에서 57쪽 사이에 우리 암기할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암기하는 거다. 순수한 반도체가 있고, 일단 이렇게 시작하자. 순수한 반도체가 있고 불순물이 있는데 네? 순두부반이 아니야. 순수한 반도체예요. 알겠죠? 순수한 반도체. 이건 불고기가 아니라 뭐라고? 불순물. 이 14족 원소들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불러요. 순수한 반도체. 14족 원소들. 최외각 전자가 몇 개인 애들? 4개인 애들. 이렇게. 그런데 불순물은 얘보다 최외각 전자가 한 개가 부족하거나 한 개가 넘치는 애들. 얘네들은 왜 불손한 거예요? 누가 불손하다 그랬어요? 그냥 불순물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불손하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얘에 비하면 뭐 약간 불순하긴 하다. 그제? 반도체 역할을 안 하니까. 근데 이놈을 아주 조금만 딱 섞어 넣어요. 아주 조금. 그러니까 극미량의 불순물을 집어넣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아주 조금 집어넣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던데? 두 글자. 예? 치즈를 조금 집어넣는 거 토핑. 그죠? 이거는 뭐야? 이건 도핑. 토핑이 아니라 도핑입니다. 도핑. 우주선 결합하는 건 뭐예요? 그건 도킹. 알겠죠? 도핑. 알겠지? 엄청 어려워, 우리나라 말. 그래서 요렇게 뭐라고? 외국어 같죠, 그죠? 얜 더해요. 로, 구, 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니? 이건 로지, 그제? 이건 피고, 이건 구, 요건 큐. 알겠지? 우리 이런 짓 하고 살고 있어요. 요건 쥐예요. 알겠죠?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 밀도에서 많이 얘기해요. 밀도.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 로, G, H가 들어오면 이거하고 이걸 지우면 우린 망한 거야. 그치? 이거하고 이건 지워도 되겠지만 이거하고 이거 지우는 순간 우린 망한 거야. 그치? 이런 식이죠. 공부하다 보면 별일이 다 벌어져요. 다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다 안 됐어.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걸 연습하려면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서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더 하기 위해선 시간을 자꾸 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한 반도체였는데 불순물을 약간만 집어넣게 되면 이게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 거야. 불순물 반도체. 불고기반이 아니야. 불순물 반도체예요. 이렇게 불순물 반도체가 될 때 하필이면 여기에 이제 어떤 규칙이 들어가냐면 이게 공유결합을 한단 말이야. 공유결합을 할 때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어. 옥텟. 맞니? 옥텟. 근데 우리나라 말 왜 이렇게 어렵니 갑자기?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들 몇 개를 서로 공유하게 돼요. 8개를 서로 공유하죠. 그죠? 그러니까 8개를 공유해야 되는데 얘 몇 개 공유하게 생겼어? 7개. 이렇게 되면 한 개가 부족한 빈 공간 하나가 생기는 걸 뭐라고 불러? 양공이 생성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공을 가지고 있는 불순물 반도체를 우리가 어떻게 파지티브로 봐야 되겠니? 네거티브로 봐야 되겠니? 파지티브. 그래서 P형 반도체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족에다 15족을 섞게 되면 옥텟 규칙에 의해서 한 개가 남아 돌아가게 되니까 남아 돌아가는 전자, 무슨 전자? 자유전자. 그럼 망하는 거야. 이건 잉여전자라고 불러야 돼. 자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전자? 전도띠에 있는 전자. 얘네들은 어디에 있는 전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 알겠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남아 돌아가는 전자. 이런 전자들이 있는 애들은 파지티브겠어? 네거티브겠어? 네거티브.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57쪽까지 여기에다가 PN 접합 다이오드까지 이제 배웠던 거죠. 그죠? 그런데 58쪽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이거 트랜지스터가 애들 이렇게 되게 많이 틀리더라. 트랜지스터 나오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는 이게 물리 1에 있어요. 트랜지스터가 물리 1에. 근데 이게 세교과정부터 물리 2 넘어온 거거든. 물리 1에서도 또 되게 많이 내요. 근데 많이 틀려요.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암기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단어부터 정확하게 합시다. 트랜스 그다음 뭐라고 하면 돼? 젠더? 트랜스 그다음 뭐라 그래야 돼? 어? 트랜스 레지스터. 이게 트랜지스터야.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여기엔 두 개의 합성어가 들어가 있는데 통과합니다. 저항을 이 뜻이야. 알겠지? 통과합니다. 저항을. 그럼 뭐가 저항일까? 그럼 어디를 통과한다는 걸까? 물론 저항을 통과한다 그랬으니까 어딘가에 저항이 있어야 돼. 그리고 통과하는 놈은 누굴까? 이걸 알아내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 트랜지스터는 요렇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요렇게 갖다 놓거나 아니면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요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 가자. NPN 두 가지가 있어요. 쓸 때 잘 써야 된다. 그림. 건전지 방향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그리세요. 헷갈리게 그냥 그려버릴까? 한 번은? 화끈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건 애들을 망치는 길이야. 올바르게 하자. 건전지 방향 잘 보고 하세요. 짝대기 긴 데가 어디고 짧은 데가 어딘지 잘 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느낌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암기를 안 해도 되게 느낌을 따라갈 수 있는 데는 느낌대로 가고 느낌대로 갔을 때 망할 것 같으면 거기서 강조하고 연습하고. 알겠지? 이게 공부하는 비결이죠. 이거 봐봐요. 플러스의 파지티브, 마이너스의 네거티브. 어때? 순수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순조로운 것 같아? 역행하는 것 같아? 순조로운 것 같죠? 그죠? 플러스의 파지티브, 마이너스의 네거티브. 그래서 여기 순방향 전압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플러스의 네거티브, 마이너스의 파지티브. 어때요? 역행하는 것 같죠? 그죠? 이게 역방향 전압이에요.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 뭐 이걸 원리를 한참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영광을 보고 그럴 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냥 암기만 하는 방법만 잘 찾아놓자고. 그러면 이렇게 해오는 거야. 여기를 2m라고 읽어. 자, 2가 뭐라고? 2m. 요건 뭐라고? 콜렉터. 이거 단어가 좀 어려운가? 2m 콜렉터. 선생님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쪽을 2m라고 읽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쪽을 콜렉터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바로 베이스인데요. 얘들아, 암기하는 방법 이렇게 해라. 순위가 역시 이렇게 읽거나. 알겠지? 순위가 역시. 순방향이 2m, 역방향이 콜렉터. 이거 뒤집히면 우리 망해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일단 먼저 암기해놓고 이때 여기도 똑같습니다. 한번 볼래요? 봐라. 플러스가 파지티브, 마이너스가 네거티브, 여기가 순방향, 순위 이렇게 써요. 알겠지? 여기는 마이너스의 파지티브, 플러스의 네거티브, 역방향 전압은 역시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지? 2m와 콜렉터. 그 다음에 베이스가 여기에 있는데 선생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지 가르쳐 줄게요. 파지티브엔 뭐가 잔뜩 들어있다 그랬죠? 양공이. 자, 그럼 여기에 양공들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 양공들이 플러스에 밀립니까? 마이너스에 밀립니까? 플러스에 밀리죠. 그죠? 양공이라고 이름 붙인 게 양전기 효과를 띠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빈 공간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극이 만들어져 있고 마이너스 극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양전하가 전기장 강물에 흘러서 밀려나가게 돼요. 이때 밀려나갈 때 하필이면 여기에 저항체가 있으나 가운데 있는 게 저항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항 역할을 해요. 그렇게 장벽의 역할을 하는 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양공들이 다 관통을 해가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트랜스 레지스터야. 알겠지?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여기는 방막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양자역학적으로 보자면 양자 터널링 효과가 일어나요. 여기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여기에는 사실 고전 물리학으로 보면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양자역학적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는 소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충 얼렁뚱 넘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양공들이 관통해서 지나간다. 그게 책에 어디 써 있는지 밑줄 한번 딱 꼽읍시다. 58쪽 동그라미 4번 밑줄 꼽아. 작용해 보면 동그라미 4번 작용해 보면 베이스가 매우 얇아서 2m에서 베이스를 이동하던 대다수의 양공은 컬렉터 쪽으로 높은 전압에 끌려 컬렉터 쪽으로 이동하고 소수의 양공만이 베이스 쪽으로 이동한다. 보다 밑줄 잡거나. 이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소수의 양공이 소수의 전자와 결합을 해서 여기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 흐름을 파란색으로 그려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 알아보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2m 4가닥이 베이스 한 가닥과 콜렉터 3가닥의 합과 같으므로 2m의 전류는 베이스의 전류 플러스 콜렉터의 전류. 이게 물리법칙. 트랜지스터 나오면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오른쪽도 똑같이 만들어져야 돼. 그런데 뭐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지 몰라. 그지? 자, 이제 더 가볼게. 이때 바로 이 베이스에는 아주 약한 전류가 흐르지만 콜렉터에는 아주 강한 전류가 흐르고 만약에 이 베이스 전류를 입력 신호로 만들어 놓고 콜렉터를 출력 신호로 만들어 놓게 되면 입력보다 출력이 훨씬 세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린 이것을 세련되게 뭐라고 해요? 증폭작용. 증폭작용. 그래서 결국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좀만 더. 마이크에 작은 전류가 흘러도 스피커에 강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역할. 이런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됐지? 일단 여기까지 가야 이제 의미가 좀 나오죠. 일반적으로 마이크에다가는 건전지 하나 끼워놓고 1년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전류가 흐르는지 알겠지? 근데 스피커는 공기를 빡빡 흔들어야 돼. 내가 이거 공기 좀 흔들려면 목구멍이 얼마나 아픈데. 그러니까 스피커가 그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강력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약한 전류로 강한 전류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트랜지스터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대충 이해됐으면 여기만 이제 하나 더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양공이 아니라 전자가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쪽에 마이너스 극이 형성돼 있고 이쪽에 플러스 극이 형성돼서 전기장은 왼쪽으로 강물을 이루면서 갑니다. 그러면 전자들은 강물의 흐름을 쫓아서 가죠. 그치? 전기장 반대쪽으로 가죠. 그래서 전자 대부분이 다 오른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것을 전자의 흐름으로 보지 말고 전자가 대부분 다 이쪽으로 오긴 오는데 이렇게 오긴 오는데 전자가 흘러가는 방향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난 전류의 흐름으로 그릴게. 알겠지? 전류의 흐름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는 약한 전류, 여기에는 전자의 반대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이런 전류가 흐르게 돼요. 전류 방향 헷갈리는군요. 걱정할 거 없어. 잘 봐. 건전지 방향이 무조건 전류 방향이야. 건전지 방향이 무조건 전류 방향이야. 알겠지? 건전지 방향대로 흐르는 거야.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쪽이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딱 봐두세요. 우리 책에 트랜지스터가 들어와가지고 난감해질까 봐 이해를 한번 해본 건데 결국은 암기입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시간에 이제 드디어 전교회로 들어가겠다. 60조. 그래서 오늘은 축전기의 기본까지만 딱 가겠습니다. 축전기의 기본까지만. 쉬었다 가자.